안녕하세요. 예, 교과서 444페이지요. 동시이행항변권으로 갑니다. 자, 동시이행항변권도 채권 강론에서 여러 가지 논점과 섞여서 출제될 수 있는 주요 논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우리 시험부터 한두 차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근데 본격적으로 이 부분이 깊이 있게 출제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화반에서 판례를 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번 기본반에서는 대략적인 개념과 조문 위주로 갑니다. 여기 보세요. 갑을 간의 토지 매매 계약이 있었다. 매매 계약은 대표적인 유상 쌍무 계약에 해당하더라. 자, 그런데 우리 상식상 공평의 원칙상 내가 매수인이라면은 언제 잔금을 완납을 합니까? 등기를 넘겨받을 때, 그죠? 반대로 내가 매도인이라면 잔금을 받지 않고는 등기를 넘겨줄 수 없다. 따라서 쌍무 계약은 서로서로 대가적 의존 관계에 있는 채권 채무를 서로 교차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계약이므로 공평의 원칙상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자신에 대해서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신의 상대방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를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 한다. 536조 1항이 개념이요. 개념이자 요건입니다. 쌍무 계약의 당사자의 일방은 자, 체크할게요. 언제까지요? 상대방이 그 채무를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따라서 영원히가 아니라 뭐요? 상대방의 채무의 이행이 제공이 있을 때까지만 자신의 상대방에 대한 의무 이행의 제공을 거절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연기적 항변권이죠. 연기적 항변권.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는 거래하지 않다. 따라서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하려면 상대방의 항변권자에 대한 채무가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그죠? 자, 그러면 한꺼번에 읽으면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는 경우는 상대방이 자신에 대해서 채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신의 상대방의 채무행을 거절할 수 있는 연기적 항변권을 가지고 이를 동시이행 항변권이라 한다. 자, 이항 볼게요. 따라서 항변권자가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하려면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할 경우에 따라서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가 되지 않았다. 그죠? 그때도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곤란을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는 전항 본문과 같이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번 요 부분이 우리 시험에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게 되면은 갑을 간의 중고차 매매가 있었습니다. 그는 요 날짜에 뭐요? 매도인이 먼저 자신의 채무를 선행할 것을 약속하고 한 달 이후에 대금을 매수인으로 받기로 외상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죠? 그럼 이 시점에서는 갑은 을에 대해서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다 없다? 없죠. 그죠? 즉 을의 갑에 대한 채무는 아직까지 이행기가 되지 아니었다. 따라서 갑만 선행 의무를 부담하고 있죠. 따라서 그때는 선행 의무자는 동시이행 항변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보니까 을이 망했어요. 그럼 이와 같은 약속이 있더라도 내가 갑이라면은 이 날짜에 을로부터 대금을 받기 전에는 자동차를 넘겨줄 수 있다 없다? 없다고 그죠? 망했기 때문에 불안하죠. 이를 불안의 항변권의 제목을 붙이지만 그 제목은 의미가 없어요. 따라서 선행 의무자라도 이행기에 있어서 상대방의 채무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선행 의무자도 예외적으로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일단 우리가 조문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까지 다 해석을 해봤습니다. 자, 본문으로 하나하나 갈게요.
자, 개념 받고. 자, 요건 봅니다. 동시이행 항변권이 발생을 하려면 첫 번째, 당사자 상호간에 뭐요? 동일한 쌍무 계약으로부터 서로 의존 관계에 있는 대가적인 채권 채무 관계가 존재해야 되죠. 자, 체크할게요. 채권 양도 등으로 당사자 일방이 뭐요? 변경되더라도 동시이행 항변은 그대로 존속한다. 여기까지요. 갑을 간에 중고차 매매가 있었습니다. 그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서 어떠한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죠. 그때 매도인 갑이 그 대금 채권을 벽에 양도를 합니다. 즉 채권 양도로 당사자 일방이 바뀌었죠. 그렇다도 뭐요? 기존의 병의 대금 채권은 뭐요? 중고차 매매란 쌍무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 맞죠, 그죠? 그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변경된 당사자 일방과 기존 당사자 일방 사이에 여전히 동시이행 항변권이 존속한다. 결론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쌍무 계약으로부터, 동일한 쌍무 계약으로부터 대가적인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한 경우야만 동시이행 항변권이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여지 동일한 쌍무 계약으로부터 동시이행 항변권이 발생했다면은 일방의 뭐요? 채권이 양도 등으로 당사자 일방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변경된 당사자와 기존 당사자 일방 사이에는 여전히 동시이행 항변권이 존속합니다. 자, 경계파 때는 일단 보지 마시고, 자, 여기까지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채무는 대금 지급 채무죠. 매수인의 대금 지급 채무는 이행 불능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죠, 그죠? 이행 지체만 있을 수 있다. 근데 매도인은 중고차라는 물건을 인도할 채무, 이행 불능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즉 이행 불능이란 채무 불이행은 누구에게만 발생 가능한 채무 불이행 형태다? 매도인에게 뭐죠? 그래서 매도인의 자동차 인도 채무가 이행 불능이 되었다. 매도인의 잘못으로. 그 물건 인도 목적 채권은 소매라고 대신에 뭐요? 손해배상으로 바뀌었죠. 네. 그렇지만 손해배상은 물건 인도라는 채무가 뭐요? 변경된 거에 불과하죠. 그죠? 내용이. 따라서 이와 같이 일방의 채무가 이행 불능으로 인해서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었더라도 뭐요? 여튼 바뀐 손해배상 채무와 타방의 기존 채무 사이는 여전히 뭐요? 동시이행 항변권이 존속한다고 하죠. 자, 여기까지요. 자, 반복합니다.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주요 논점이요. 동시이행 항변권은 쌍방 당사자의 채권 채무가 동일한 쌍무 계약으로부터 발생해야 된다. 동일한 쌍무 계약으로부터 발생했다면 일방의 채무가 채권 양도 등으로 당사자 일방이 변경되었더라도 그죠? 변경된 당사자 일방과 기존 당사자 사이는 여전히 동시이행 항변권이 존속하고, 그 다음에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이행 불능으로 인해서 손해배상 채무로 변경이 되었더라도 그 변경된 손해배상 채무와 당사자 상대방 일방의 채무가는 여전히 동시이행 항변권 관계가 존속하더라. 자, 몇 번 반복을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조문에 썼어요. 이 같은 동시이행 항변권자가 항변권을 행사를 하려면 뭐요?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가 되어야 한다, 그죠? 자, 다시 한번요. 그래서 이 날짜에 외상으로 먼저 자동차를 인도하고 한 달 후에 외상으로 대금을 받기로 약속을 했다,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날짜에는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대금 지급 채무는 이행기가 되지 않았다, 그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매도인은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항변권자가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를 하려면은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가 되어야 된다. 자, 다음부터 이 부분도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중요 표시하시고, 자, 이거 보세요. 따라서 이 날짜에는 갑은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다 없다? 없죠, 그죠? 없어요. 근데 이 날짜가 됐어요. 이 날짜에는
매수인의 채무가 변제기가 되었다 안 됐다? 되었죠. 그죠? 즉 동시이행 항변 선행 의무자는 요 날짜에는 동시이행 항변권이 없습니다. 근데 선행 의무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치 않고 있는 동안에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가 되었다. 그때는 뭐야? 동시이행 항변권자도 그때부터는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이라는 요건은 처음부터 변제기가 동일할 것이 아니라 뭐요? 항변권자가 항변권을 행사를 할 그 당시에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으면 족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요. 선행 의무자일지라도 뭐요? 선행 의무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치 않고 있는 동안에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가 되면 선행 의무자도 그때부터는 동시 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일단 판례 세 가지는 반복을 부탁드릴게요. 아직까지 여기까지 깊이 있게 우리 시험에 출제 안 됐어요. 본격적으로 출제되면 다 기본적으로 지문화될 수 있는 기본 지문입니다. 자, 그다음 이 부분 이미 우리 시험 3 출제가 됐어요. 앞서도 설명드렸죠, 조문에서. 따라서 요 날짜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다 없다? 없죠, 그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요 날짜에 매수인이 망해버렸죠. 그때는 내가 먼저 자동차를 인도하고 한 달 후에 대금을 달라. 이 같은 약속은 의미가 없죠, 그죠? 따라서 선행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일지라도 뭐요? 변제기에 있어서 상대방의 채무가 뭐요?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면 그때는 뭐야? 공평의 원칙상 선행 의무자도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를 할 수 있다. 이를 불안의 항변권이라 굳이 제목을 붙이지만 조문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따라서 선행 의무자일지라도 예조로 이와 같은 경우는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죠? 자, 그다음 세 번째 요건은 굳이 할 필요도 없죠. 동시이행 항변권은 자, 여기 보세요. 요 날짜에 서로 자동차 대금을 맞교환하기로 했다. 그때 갑은 언제만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매수인이 약속된 대금은 제공치 않고 매도인에게만 뭐야? 일방적으로 자동차 인도를 청구를 했을 때 그때만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죠. 즉 동시이행 항변권이라는 것은 뭐예요? 말 그대로 너는 나에게 약속한 대금을 달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 약속한 자동차를 넘겨주겠다. 그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대금을 지급할 때까지는 나도 자동차를 못 넘겨주겠다. 이게 동시이행 항변권이죠. 그래서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하려면 상대방 매수인이 자신의 채무는 뭐예요? 이행에 제공 없이 나에게만 일방적으로 인도를 청구를 해야죠. 그래서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럼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죠. 그죠? 동시이행 항변권은 돈 달라는 거예요. 돈을 주지 아니하면 나도 자동차를 못 넘기겠다. 따라서 상대방이 자신의 뭐요?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는 그때는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을 수 없죠. 그죠? 예, 당연한 거니까 그냥 한번 누르는 번 검토할게요. 자, 판례는 우리가 심화반에서 깊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효력가입니다. 동시이행 항변권은 항변권 중에서 뭐요? 상대방의 채무의 이행이 제공이 있을 때까지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영기적 항변권이고, 자, 계속 손댈 필요 없죠. 아무리 항변권자가 항변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항변권자가 항변권을 행사를 해야만 법원이 고려하죠. 항변권자가 항변권을 주장치 않으면 법원은 고려치 않습니다. 그래서 피고가 뭐예요? 상대방이 항변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그때는 뭐예요? 당연히 법은 어떤 판결을 합니까? 약속대로 매도인은 자동차를 인도하고 매수는 뭐예요? 약속대로 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라고 그러죠. 상한 이행 판결을 합니다. 자, 그 다음부터 조문해 볼게요. 자동 수동은 신경 쓰지 마세요. 네, 거기까지는 답으로 안 할 겁니다. 즉 자동 채권이라는 것은 항변권자가 상대방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을 자동, 상대방이 뭐야? 항변권자에 가지는 채권을 수동 채권이라고 합니다. 근데 누가 행사하냐에 따라서 자동 수동이 순서가 뒤바뀌니까 이 부분은 신경 쓰지 마시고 동시이행 항변권이 붙은 채권은 결론요 상계할 수 없다로만 기억할게요. 상계할 수 없다. 아직까지 출제된 건 없어요. 자, 그다음 이 부분 종료 표시하시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떠올려볼게요. 채무 불이행 책임이 성립하려면은 채무자가 약속된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치 아니할 것. 이것만으로는 채무 불이행 책임이 성립하지 않죠.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 누구에게? 채무자에게 기책 사유가 있어야 되죠. 근데 내가 상대방에 대한 채무를 이행치 않더라도 왜요?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를 하고 있다. 항변권을 가지고 있다면 동시이행 항변권에는 적법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의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 기책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즉 항변권을 적법한 권리에 터잡아서 채무를 이행치 않기 때문에 그죠? 자, 이 부분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서 동시이행 항변권을 가진 채무자는 뭐예요? 이행기에 자신의 채무를 이행치 않더라도 채무 불이행에 기책이 없죠. 따라서 채무 불이행 책임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은 기억하시고 기본 판례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동시이행 항변권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채무 불이행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뭐예요? 항변권 행사 불문, 항변권만 가지고 있는 동안에 항변권만 있다면 그 항변권을 행사 여부는 불문하고 행사치 않더라도 판례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정합니다. 예. 동시이행 항변권을 가진 채무자는 변제기 뭐예요? 자신의 채무를 이행치 않더라도 채무불이행 성립하지 않는다. 기억을 하시고. 자, 그 다음 계속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소멸시효 파트에서 최근에 각종 채무 가장 답이 될 수 있는 기본 논점이에요.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더라도 뭐요?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네.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이 돼요?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즉 동시이행 항변권이 붙었더라도 뭐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채무를 이행을 제공을 하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죠. 그래서 권리 행사에 법적인 장애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시이행 항변권이 붙었더라도 뭐요? 소멸시효는 그대로 진행이 된다. 언제부터요? 본래 이행기부터 보죠. 이 부분이 소멸시효 파트에서 가장 많이 최근에 각종 시험에서 답이 됩니다. 주의하시고. 자, 근데 밑에 기출 문제는 요번 회차는 넘어갑니다. 심화반에서 우리가 판례를 검토를 하고 볼게요. 그래서 이번 기본반에서는 그런 정도로만 부탁을 드릴게요. 예, 그런 정도로만. 그 다음 위험의 부담 문제로 갑니다. 위험 부담 문제도 단일 문제로는 출제가 안 됩니다. 예, 여러 가지 논점 중에 섞여서 출제가 되는데 다시 한번요. 대표적인 쌍무계약이죠. 자, 물어볼게요.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채무는 이행불능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죠. 그죠? 누구의? 매도인의 채무만이 이행불능이 있을 수 있죠. 예, 이행불능입니다. 따라서 매도인의 항상 이행불능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여하튼 이행불능이라는 채무불이행은 누구에게만 가능한 형태다? 매도인인 거죠. 이거 기억하시고. 자, 볼게요. 위험의 부담 문제.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체크할게요.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될 때 이행불능을 말이죠. 이행불능. 즉 이때 이행불능은 뭐예요? 원시적이며 후발적이요? 후발적이죠. 원시적 이행불능은 무효이기 때문에 즉 쌍방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일방의 채무가 뭐야? 후발적으로 이행불능이 됐다. 그럼 그러면서 누굽니까? 매도인의 채무죠. 매수인의 채무는 이행불능이 있을 수 없어요. 이행불능이 된 때, 그때 상대방 매수인의 매도에 대한 대금 지급 채무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뭐예요? 위험의 부담의 문제라 합니다. 자, 제목이 뭐예요?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라는 아주 우리가 기억하기 곤란한 단어를 써요. 자, 일단 그 단어 자체를 신경 쓰지 마시고 읽어보세요. 매도인의 매수에 대한 토지 인도 의무가 후발적으로 이행이 불능이 되었습니다. 쌍방에 책임이 없어요. 그럼 이자는 토지
소유권 이전 의무를 면하죠. 그죠? 채무 불이행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매매가 없던 게 돼버려요. 매매가 없던 게 돼버리니까 매수인도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죠?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한마디로 매매계약은 없던 게 됩니다. 없던 게 돼요. 자, 그럼 이 경우 이행불능의 경우 지금 누가 채무자예요? 이행불능은 매도인이 채무자죠. 그 채무자인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당연한 거 써놨잖아요. 채무자는 뭐요? 상대방에게 채무액을 청구하지 못한다. 즉 쉽게 말하면 이 경우 매매는 없던 게 돼버려요. 그 매도인도 뭐요? 자신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채무를 면하지만 매매가 없던 것으로 되기 때문에 상대방 매수인에게도 대금 지급 채무를 이행을 청구 못하죠. 이것을 괜히 자, 매도인이 이행불능의 채무자니까 뭐요? 채무자인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와 같이 대금을 받지 못한다는 위험은 매도인이 뭐요? 채무자가 부담한다 해서를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라는 극히 뭐요? 우리가 곤란한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상식적이죠, 그죠? 상식. 즉 매매가 없던 게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채권자에게 위험 부담이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볼게요. 채권자 기책 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즉 이행불능은 누구에게만 가능한 형태다? 매도인에게 먹죠. 근데 이 이행불능이 누구의 기책이 있어요? 채권자의 매수인에게 기책이 있다는 겁니다. 자, 토지 매매가 아니라 건물로 볼게요. 근데 집이 홀라당 불탔습니다. 후발적 이행불능 맞죠? 근데 채권자의 매수인이 며칠 전에 뭐요? 이사 오기 전에 어떤 가구 등을 맞춤 주문하기 위해서 미리 집을 구경을 왔습니다. 구경 와서 뭐요? 둘러보다가 실수로 집을 홀라당 불태웠다. 누구의 잘못으로? 네, 매수인인 채권자의 잘못으로. 그러면 당연히 매수인은 약속한 매매 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을 해야 된단 말이 된다? 해야 되겠죠. 이때는 누가요?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그 소리예요. 자, 쌍무계약의 당사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 누굽니까? 매수인이죠.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는 누가 채무자예요? 매도인이 채무자죠. 이행불능은 매도인에게만 가능한 형태니까 채무자는 뭐예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의 이행불능의 원인이 누구에게 잘못이 있다? 매수인인 채권자에게 잘못이 있다면 채무자는 뭐예요? 상대방의 채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쌍방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도 뭐예요? 그때는 채무자는 매수인에게 채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여기 볼게요. 자동차 매매를 했어요. 자, 똑같죠? 중고차 매매입니다. 누구에게만 이행 불능이 있을 수 있다? 매도인 거죠. 요 날짜에 매도인인 채무자가 매수인 집에 뭐야? 자동차를 직접 운행해서 인도키로 했습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운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채권자인 매수인이 연락도 없이 집을 비웠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연락이 닿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차를 다시 운행해서 자기 집으로 몰고 왔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집에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네 공설 주차장에다 주차를 해뒀습니다. 채무행위 성공했다 못했다? 못했죠. 누구의 협력이 없어서 채권자의 협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뭐야? 수령지체 또는 채권자 지체란다 그죠? 근데 간밤에 홀라당 불이 났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있었죠. 당일 약속 날짜에 받았다면과 같은 위험은 발생치 않았겠죠. 그때는 채무자의 매도인은 채권자에게 채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자, 다시 한번 후발적인 이행 불능이 누구에게 기책이 있어요? 채권자의 기책 또는 뭐야?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쌍방의 기책 없는 사이로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 그때는 위험을 누가 부담합니까? 채권자가. 따라서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자, 사망
전환의 경우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이 이런 데는 뭐예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자 보세요. 자동차를 팔았죠. 그럼 가격에는 어떤 세금이 부과됩니까? 양도세가 부과되죠. 그런데 소실됐어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자동차는 인도할 수 없죠. 그럼 양도세는 부과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죠? 만약에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매도인에게 양도세가 부과되겠죠. 근데 후발적 불능이 됨으로써 양도세는 매도인에게 부과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양도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이 없었죠. 그 부분은 뭐예요? 공평원칙상 매수인에게 상환해야 된다. 그죠? 조문 자체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볼게요. 개념. 쌍무계약의 일방의 채무가 뭐예요? 채무자의 기책 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 이거 한번 적을게요. 채무자의 기책 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 자, 후발적 불능이 채무자에게 뭐예요? 잘못이 있다면 이거는 이혼 부담 문제가 아니라 뭐죠? 채무불이행 문제죠. 채무불이행 중 이행 불능이 된다 그죠? 따라서 이혼 부담은 일단 후발적 이행 불능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잘못이 없어야 됩니다. 채무자에게 기책이 되면 이거는 위험의 부담 문제가 아니라 채무불이행의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기책 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 상대방 매수인의 대금 지급 채무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냐. 원칙 매매가 없던 되죠. 그죠? 그러니까 채무자의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 지급 채무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래서 돈을 받지 못한다는 위험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그죠? 이를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방의 채무가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를 이행할 수 없게 될 때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를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라 하더라.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매매가 없던 게 됩니다. 따라서 매도인인 채무자는 뭐예요? 자신의 채무도 면하지만 상대방이 뭐예요? 대금 지급 채무도 청구하지 못한다. 그죠? 그래서 한마디로 매매 자체가 없던 게 돼버려. 자, 그 다음. A적으로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그죠? 즉, 후발적 이행 불능이 누구의 잘못이요? 채권자의 기책 사유. 그 다음 뭐예요? 채권자의 수령 지체 중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되죠. 그때는 누가요?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죠. 그때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죠? 그때 이 경우 채무자가 매매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었다면 양도세를 부담한다. 그죠? 근데 이와 같은 경우 양도세를 면하게 되죠. 그로 인한 이득은 공평의 원칙상 채권자에게 상환된다. 자, 이 부분 조문만 기억하셔야 돼요. 후발적 이행 불능이 쌍방 모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그때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죠.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합니다. 그런데 후발적 이행 불능이 채권자의 기책 사유 또는 채권자의 수령 지체 중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했을 때는 뭐예요? 그때는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죠. 따라서 채무자인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채무형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조문 자체를 반복해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의 기출 문제도 아직까지 안 되니까 우리가 심화반에서 봅니다. 자, 지금까지 동시이행 항변권과 위험 부담에 관한 조문을 검토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요. 이번 기본 이론반에서는 동시이행 항변권 눈 감고 돌려보세요. 동시이행 항변권 관계는 원칙적으로 뭐예요? 쌍방의 채무가 하나의 동일한 쌍무 계약으로부터 발생을 했다. 그죠? 그때 어떤 대가적 채권 채무가 발생했다면 일방의 채무가 채권 양도 등으로 당사 일방이 변경되었던 일방의 채무가 이행 불능으로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었던 기존 당사 일방의 채무와 여전히 동시이행 관계가 존속하더라. 그 다음에 선행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항변권이 없죠. 그렇지만 선행 의무자일지라도 이행기에 있어서 상대방의 채무행위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면 그때는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를 할 수가 있고, 두 번째, 선행 의무자일지라도 뭐요? 자신의 의무를 선행 의무자가 이행치 않고 있는 동안에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가 되었다면 그때부터는 선행 의무자도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반복을 하시고 그다음 위험의 부담 문제. 후발적 이행 불능은 매매의 경우 누구에만 가능한 채무 불이행 형태다. 매도인이죠, 그죠? 매도인이 채무자입니다. 이행 불능은 매수인의 대금 지급 채무는 이행 불능이 있을 수 없고 이행 지체만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행 불능이 후발적 이행 불능이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했다. 그럼 매매가 없던 게 되죠. 그러면 채무자인 매도인은 상대방 매수인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즉 위험을 채무자인 매도인이 부담한다. 그렇지만 이것 후발적 이행 불능이 채권자의 기책 사유 또는 채권자의 수령 지체 중 쌍방 모두에게 잘못이 없는 사유로 인한 때는 그때는 그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 따라서 매도인인 채무자는 매수인에게 대금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조문 자체만 이번 기본 해체는 반복을 부탁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갑니다. 자, 여기 보세요. 갑을 간의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같은 생명보험계약은 누구와 누구 간에 체결돼요? 갑을 간에. 근데 그 보험사고가 터지면은 보험금은 누가 수령하기로? 이자는 보험계약의 당사자입니다. 아니죠, 그죠? 여지 계약은 갑을 간에 체결합니다. 그런데 그 계약으로 인한 이익은 뭐요?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그 이익을 뭐요? 기속하게 할 것을 약속한 당사자 간의 계약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합니다. 자, 볼게요. 이런 정도로 쭉 읽었을 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계약의 당사자가 뭐요? 자기들 명의로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 그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이 뭐요? 당사자 일방이 아니라 제3자에게, 제3자라고는 직접 당사자 일방에 대해서 권리를 취득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 간의 계약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합니다. 자, 그럼 용어 설명이요. 이 경우 갑을 뭐요? 계약을 요청하는 자리에서 뭐예요? 요약자. 내가 당신 회사에 보험을 들 테니까, 그죠? 사고가 터지면 그 보험금을 사랑하는 부인에게 지급해달라, 그죠? 요약자. 이자를 뭐예요? 낙약자. 이자를 수익자란다, 그죠? 수익자. 그래서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죠, 그죠? 예. 자, 성립요건. 계약은 누구와 누구 간에 체결돼요?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 따라서 제3자령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요? 갑을 간의 계약에서 뭐요? 직접 일정한 요건에 따라서 뭐요? 제3자에게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권리를 취득하는 뭐요? 당사자의 약정이 있어야 된다, 그죠? 자, 계속 손댈 필요 없어요. 이와 같이 제3자령 계약에서 제3자에게는 뭐요? 권리를 발생케 하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권리뿐만 아니라 일정한 부수적인 어떤 부담도 제3자에게 떠맡기는 이와 같은 형태의 제3자령 계약도 성립할 수 있다. 자, 이 부분 굳이 읽을 필요 없어요. 일단은 제3자령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은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해야 되고, 그 계약에서 뭐요? 제3자에게 권리를 발생케 하는 뭐요? 당사자의 약정이 있어야 된다, 그죠? 자, 그 다음. 이번 판례는 아직까지 보지 마세요. 이렇게 출제된 법 없어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험에서 제가 요구를 설명드릴 테니까 채무 면제 계약도 제3자 계약의 하나의 형태가 될 수 있다. 자, 2번 입장 신경 쓰지 마세요. 자, 3번 체크할게요. 근데 보니까 갑을 간의 생명보험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근데 수익자를 보니까 뭐요? 태아예요. 계약 체결 당시에
아직까지 수익자가 현존한다? 안 하죠, 그죠? 즉, 제3자의 계약은 갑을 간에 체결되니까 계약 체결 당시에는 수익자인 제3자가 현존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언제만 현존 특정될 수 있으면 좋합니까? 보험회사다가 뭐요? 보험 사고를 은인으로 보험금 지급을 현실적으로 청구할 때, 그죠? 따라서 제3자는 계약 체결될 당시에는 현존할 필요가 없다. 언제요?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할 때 그때 현존 특정될 수만 있으면 좋겠다. 즉, 태아를 보험 수익자라는 생명보험계약 체결도 가능하죠. 그죠? 이 부분 이미 한번 지문에 됐어요. 자, 그 다음. 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깊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요. 계약은 누구와 누구 간에 체결돼요?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 여지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 뭐요? 관계를 보상관계 또는 기본관계를 합니다. 단어는 굳이 기억할 필요 없어요. 단어는 굳이 기억할 필요 없지만 어디까지나 계약은 뭐요?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체결됩니다. 그때 보험사고 터지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누구에게 지급합니까? 수익자인 제3자에게. 그죠? 왜요? 매달 갑으로부터 뭐요? 보험금을 받기 때문에. 그죠? 보험료를. 그래서 갑으로부터 보상이 된다. 그래서 이를 갑을 간의 관계를 보상관계 또는 기본관계라 합니다. 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관계를 보상관계 내지 기본관계라는데 제3자의 계약이 뭐요? 본체다. 그죠? 따라서 이 부분요. 갑을 간의 생명보험계약이 차고, 사기, 강박 등으로 무효 취소가 돼버려요. 그 계약이 없던 게 돼버려요. 그럼 이자는 뭐요? 의미가 없죠. 그죠? 따라서 보상관계 뭐요? 의사표시 헌결 등으로 무효 취소가 되면 뭐요? 제3자 계약 전체가 무효 취소가 돼버려요. 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어디까지나 생명보험계약은 갑을 간에 체결되어 있죠. 그래서 제3자에 걸리면 뭐요? 갑을 간의 계약 관계로부터 도출되죠. 그죠? 갑을 간의 계약 관계로부터 제3자의 권리가 생깁니다. 그런데 갑을 간의 이 같은 기본 관계가 무효 취소가 되어버리면 뭐요? 이자의 권리는 논리적으로 있을 수가 없죠. 그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 관계, 다른 말로 뭐요? 보상 관계 헌결 내지 하자는 뭐요? 제3자 계약 전체가 뭐요? 무효 취소가 되어버리는 영향을 미칩니다. 이 부분. 그래서 갑을 간의 계약이 무효 취소되면 제3자의 권리는 의미가 없게 되죠. 그죠? 이 전체가 없던 게 돼요. 전체가. 그 부분 기억하시고. 자, 근데 반대로요. 반대로.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관계는 뭐예요? 내부 관계 내지 대가 관계라 합니다. 네, 대가 관계. 자, 단어는 굳이 외울 필요 없어요. 예. 근데 그림상으로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본체는 누구와 누구 간의 계약 관계입니까? 요약자와 낙약자 간의 계약 관계입니다. 요약자와 제3자 간의 관계는 뭐야? 자기들끼리의 문제입니다. 내부 관계죠. 대가 관계라고 하는데 여기에 문제는 뭐야? 여기에는 전혀 영향이 없어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자가 뭐야? 부인이었죠. 근데 이혼했어요. 그렇지만 이와 같은 이혼은 갑을 간의 생명보험 계약에는 영향을 미친다, 못 미친다? 못 미쳐요. 그래서 갑은 여전히 뭐요? 약속한 매달의 보험료를 보험회사가 또박또박 지급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대가관계 헌결은 기본 계약 관계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 부분이요. 그래서 요약자와 수익자의 내부적 관계를 말합니다. 여기에 하자는 뭐요? 제3자 계약의 기본 관계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본격적으로 제3자 계약에서 이해 문제로 출제하면 기본 지문이에요. 자, 다시 한번. 갑을 간의 계약 관계가 사후적으로 없던 게 되면 뭐요? 제3자 계약 전체가 없던 게 되죠. 그렇지만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 내부 관계였던 하자는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기본적 계약 관계는 전혀 영향을 미친다, 못 미친다? 못 미친답니다. 여기 중요해요. 따라서 낙약자는 뭐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 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자, 보세요. 이혼했어요. 이혼했지만 여전히 보험계약에는 누가 보험금 수령자로 기재되어 있죠? A로, 그죠? 그래서 보험사고 터지면 A는 보험회사에다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죠. 이혼했다는 이유는 뭐예요? 보험회사가 근한도 없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 못하죠, 그죠? 못합니다. 그 다음, 요약자도 뭐예요? 대가관계, 부존재 등을 이유로 기본관계 기간 낙약자의 부담은 자제의 채무형을 거절할 수 없다. 어떤 거냐? 이혼했어요. 그렇다 해서 이자는 뭐예요? 매달 약속한 보험료 지급을 보험회사에 납입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죠, 그죠? 없다. 이렇게입니다. 따라서 한마디로 어떤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 내부 관계는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기본적 계약 관계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죠? 못한다. 자, 그럼 상식적으로 보세요. 이혼했어요. 그러면 내가 갑이라면은 기존은 혼인 중에 있었기 때문에 보험금 수익자를 누구로 했어요? 부인을 했죠. 근데 이혼한 상태입니다. 그럼 빨리 뭐요? 보험회사에다가 수익자를 뭐요? 바꿔달라, 그죠? 이렇게 변경치 않으면 뭐요? 기존의 수익자로 그대로 올라있기 때문에, 그죠? 예, 그때는 보험금 지급을 면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자, 효력으로 갑니다. 법정 보세요. 539조랑 계약에 의해서. 계약은 누구하고 누구 간에 체결돼요?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계약이 체결되죠.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즉 보험회사가 뭐예요? 제3자인 수익자에게 직접 이행할 것을 약정했죠. 이를 제3자라는 계약이라 한다. 그때는 밑줄 볼게요. 제3자는, 수익자인 제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계약에서 생긴 채무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그럼 물어볼게요. 채무자가 누굽니까? 채무자는 요약자입니까? 낙약자요? 낙약자죠. 낙약자. 그래서 제3자는 계약에서 수익자인 제3자는 채무자인 낙약자에 대해서 뭐요? 제3자는 계약 자체에서 생긴 채무형을 직접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같은 제3자의 권리는 언제 생기느냐는 다. 그래서 이 같은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게 계약에 따라 뭐요?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 제3자의 권리가 생깁니다. 아무리 이자에게 뭐요? 이익을 주지만은 그 이익을 일방적으로 강요를 못하죠. 자신이 거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3자의 권리는 언제 생긴다고요? 제3자가 채무자에게 제3자의 계약에서 생긴 권리를 뭐요? 이익을 내가 받겠다, 그죠? 예,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 제3자의 권리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540조는 이어서 연결이 되는 조문이요. 그래서 제3자의 권리는 언제 생긴다고요? 제3자가 채무자에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때, 그죠? 그래서 전조의 경우 수익 의사 표시가 없으면 뭐요? 제3자의 권리가 아직까지 생기지 않았죠. 그래서 채무자는 상당 기간을 정하여 그 계약에 따른 이익의 향수 여박 등을 제3자에게 채고할 수 있고, 익숙하다, 그죠? 그때 채무자가 그 기간 내 확답을 받지 못하면 뭐요? 효과 기억할게요. 제3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뭐요? 거절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죠? 거절한 것으로 간주한다. 자, 이 부분 충분히 답이 될 수 있어요. 자, 볼게요. 우리가 민법 총칙도 올려볼게요. 철회 내지 변경은 원칙 언제까지만 할 수 있어요? 효력이 발생 전까지죠. 제3자의 권리는 언제 생겼어요? 제3자의 수익 의사 표시가 있었을 때, 그죠? 따라서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는 뭐예요? 제3자의 권리가 생기기 전에는 뭐예요? 제3자의 권리 내용을 변경, 소멸시킬 수 있죠. 그럼 언제부터요? 제3자의 권리가 생긴 이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제3자의 권리를 변경, 소멸시킨 행위는 하지 못합니다. 이거 기억할게요. 따라서 제3자의 권리는 언제 생깁니까? 수익 의사 표시를 하면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하죠. 따라서 제3자가 수익 의사를 표시하기 전에는 그
그 계약 내용을 변경, 소멸시키는 행위할 수 있다. 그렇지만 뭐야?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한 이후에는 제3자의 권리가 생겼기 때문에 제3자의 이익을 해서 당사자 합의만으로 제3자의 권리 내용을 뭐요? 변경, 소멸시키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이 부분은 조문 문제로서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지문입니다. 시간적 한계 꼭 기억할게요. 따라서 제3자의 권리의 변경, 소멸 행위는 언제까지면요? 제3자의 권리가 생기기 전까지면 거죠.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542조예요. 우리 시험도 이미 답이 됐습니다. 종료 표시하시고. 자, 이거 보세요. 어디까지나 제3자의 계약은 누구와 누가네?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서 그죠. 따라서 이자의 권리는 뭐요? 갑을 간의 계약으로부터 이자의 권리가 발생했죠. 따라서 채무자인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서 발생한 모든 이유를 가지고 뭐요? 이자에게 다 항변할 수 있다. 따라서 생명보험계약에 체결이 있었지만 그 계약이 뭐요? 사기로 체결됐기 때문에 내가 취소했기 때문에 나는 보험금을 지급 못하겠다 그죠. 계약 체결이 있었지만 그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나는 그 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못하겠다 그죠. 따라서 낙약자인 채무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서 생긴 모든 사유로 수익자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죠. 이 부분. 자, 볼게요. 제3자의 권리는 언제 발생하느냐? 제3자가 뭐요? 채무자에 대해서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한 때 그죠. 따라서 이 부분 체크할게요. 아직까지 우리 시험에 출제된 바 없어요. 그래서 제3자의 수익의 의사 표시는 뭐요? 제3자의 권리 발생 요건일 뿐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은 아니다. 자, 얼핏 하면은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시험 당일에서는 뭐야? 이 부분 우리가 사전에 이렇게 기억하고 있지 않다면은 시험 당일에는 이 부분도 곤란한 지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문제가 전혀 안 되는 지문이요. 자, 여기 보세요. 어디까지나 계약은 누구와 누구 사이 합의만,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 합의만 있으면은 발생하죠. 제3자에게 수익 의사 표시는 뭐야? 자신의 어떤 권리의 취득 요건에 불과하다 그죠. 그래서 제3자의 채무자의 수익 의사 표시는 제3자의 권리 발생 요건일 뿐 제3자의 계약 자체 성립 요건은 되지 못한다. 제3자의 계약 자체는 뭐예요?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합의만 있으면 성립하죠. 다만 제3자가 일방적으로 이익을 강요 못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리 내게 유리하더라도 뭐예요? 일방적으로 그 이익을 강요받지 않을 자유가 있죠. 그래서 내가 이익을 받겠다. 그 수익 의사 표시를 해야만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하죠. 그렇죠? 그래서 제3자에게 수익 의사 표시는 제3자의 권리의 발생 요건일 뿐 제3자의 계약 자체의 성립요건은 되지 못한다. 이 부분요. 기본 지문인데 아직까지 우리 시험은 출제된 바 없어요. 자, 그 다음. 그래서 제3자의 권리는 수익의 의사 표시 한때 발생하죠. 그래서 채무자는 제3자에게 이익의 항수 여부 확답을 채구할 수 있고 채무자가 뭐예요?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이익을 받을 것을 뭐예요? 제3자가 거절한 것으로 간주. 밑줄 그을 필요도 없죠. 익숙하니까. 그 다음 지금부터요. 다시 체크할게요. 어디까지나 계약은 뭐예요?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체결되죠. 자, 이 제일 쉬운 질문이에요. 우리 시험도 이미 답이 됐어요. 따라서 계약에 해제 사유가 있었다. 그죠? 취소 사유가 있었다. 그러면 그로 인한 해제권, 취소권은 누구만 행사할 수 있다? 당사자만이 거죠.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제, 취소권은 없습니다. 기본 지문이요. 그 다음, 이 부분도 기억하시고. 자,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의사표시 파트에서 비진입 표시부터 뭐야? 사기 강박까지는 거래 안절에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죠? 근데 제3자의 계약에서 제3자는 이 계약과 뭐야? 별개의 전혀 제3자가 아니라 뭐야? 그 계약 관계로부터 권리가 발생하는 뭐야? 자이기 때문에 그 계약 관계를 토대로 어떤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가 아니죠. 대내적으로는 요약자하고 이해관계 일치되죠. 따라서 의사표시에서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이자의 권리 뭐예요? 갑을 간의 계약과 별개의 또 다른 계약으로부터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갑을 간의 뭐예요? 계약의 내용으로서 이자의 권리가 발생할 뿐이죠. 그래서 이 계약과 별개,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봤던 제3자가 누굽니까? 갑을 간에 토지 매매가 있었다. 그죠? 그렇지만 그 매매가 뭐예요? 허위 표시로 무효입니다. 그래서 매수인 앞으로 등기가 됐지만 이자는 소유자가 아니죠. 그런데 병이 뭐예요? 갑을 간의 매매가 유효라고 믿고 다시 뭐예요? 을과 매매 행위를 통해서 매수했을 때 이자가 선의인 경우는 허위 표시의 무효는 선의 제3자에 대하지 못한다. 제3자가 누구예요? 갑을 간의 법률 관계와 별도로 뭐예요? 이를 토대로 그 이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입니다. 근데 제3자의 계약에서는 갑을 간의 계약과 뭐예요? 별도로 새로운 법률 행위를 통해서 이해관계를 맺은 자입니까? 그 법률 행위 내용 중에서 권리를 취득하게 된 자예요. 후자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 계약과 별개의 어떤 별도의 어떤 법률 관계로부터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라 그 법률 관계 뭐야? 내용으로서 내용의 한 면으로서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자이기 때문에 이자는 실질적으로 요약자와 경제적 일치관계예요. 따라서 기억을 부탁드릴게요. 따라서 제3자 계약에서 수익자는 제3자는 의사표시에서 뭐요?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요약자, 낙약자는 뭐요? 그 계약의 무효 취소는 뭐요? 이자의 선악 불문하고 무효 취소 수용할 수 있다. 그죠? 이자는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3자의 권리는 언제 발생합니까? 제3자가 채무자에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때, 그죠? 그래서 제3자가 수익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제3자 보호를 해서 당사자 합의만으로 제3자의 권리를 변경, 소멸시키는 행위는 하지 못한다. 조문 문제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요. 당사자, 요약자. 그래서 요약자는 뭐예요? 낙약자에 대해서 계약상의 뭐예요? 채무형을 청구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보험사고 터지면 보험회사에게 제3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낙약자가 뭐예요? 채무 불이행을 하게 되면 낙약자에 대해서 뭐예요? 제3자에게 그렇다는 손해배상을 해라. 그죠? 지연이자 등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당연히 계약의 당사 일반이니까. 자, B번 체크할게요. 요약자는 당사자죠. 따라서 취소권, 해제권은 누구만이 행사합니까? 당사자만이. 그죠? 근데 수익자인 제3자는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3자의 동의 받을 필요 없죠. 제3자 무시하시고 그냥 취소권, 해제권 행사할 수 있다. 자, 그다음 낙약자도 똑같아요. 낙약자는 뭐예요? 요약자와의 계약 관계에서 뭐예요? 약속한 채무를 제3자에게 이행할 채무를 부담하죠. 그럼 이자도 뭐예요? 당사자이기 때문에 해제, 취소할 수 있고. 그 다음 앞서 했다. 그죠? 채무자인 낙약자는 뭐예요? 채권 요약자와의 계약에 있어서 생긴 모든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죠? 있다. 자, 그 다음. 자,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체크만 해두시고, 이번에 잘 넘어갈게요. 자, 어떤 거냐?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죠? 그래서 계약 관계로부터 발생한 법률 효과는 원칙적으로 누구에게만 발생해요? 당사자이면, 그죠? 따라서 계약이 해제가 됐어요. 그럼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 등도 누구에게만 생긴다? 당사자 사이만. 제3자에게는 발생치 않는다. 그죠? 일단 이 부분은 넘어갈게요. 이번에 저는. 자, 그러면 일단 문제도 조문 문제니까 볼게요. 제3자의 계약하는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제3자의 권리는 언제요? 제3자가 채무자에서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 그죠? 맞죠? 그때 채무자는 이익의 향수 여부를 제3자에게 채구할 수 있고, 채무자가 뭐요? 확답을 바라지 않는 뭐요?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그죠? 자, 보세요.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540이죠. 채무자인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서 발생한 모든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죠? 자, 그 다음, 후자죠. 그죠? 제3자의 권리가 생긴 이후에는 당사자 합의만으로 제3자의 권력을 변경, 소멸시킬 수 없다. 그죠? 일단 요번에 저는 이렇게
조문 정도 문제까지만 반복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해제권 행사로 이어서 진행합니다.